문득 그 겨울이 생각이 나요. 겨울은 늘 추운 법이지만 그 겨울은 유난히 춥고 척박했으니까요. 미사리 비닐하우스 숲, 그 사이를 흐르던 콘크리트 도로는 왜 그렇게 넓고 길었을까요? 고향집에 가려고 그날 그 길 위에 섰을 때 바람은 머리카락을 온통 뒤집으며 불어대고 얇은 코트 속으로 속절없이 들어왔죠. 얇아만 보였던 엄마의 낡은 점퍼와 엄마 머리를 감싼 어두운 빛깔의 두건이 생각납니다. 북극 설원 같은 비닐하우스는 온통 바람에 펄럭이다가 스산한 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죠. 하얀 콘크리트 바닥에는 서쪽으로 갓 기운 겨울 해에 그림자가 회색빛으로 내리는데 그 바람들.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없는데 유독 발걸음을 못 대고 갈 듯 말 듯 멈칫 몰아치는 바람 속에 서둘지도 못하고 멈춘 듯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걷다가 돌아서고 다시 걷다가 돌아서는데 나를 배웅해 주시던 엄마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수가 부르며 엄마는 급히 속바지에 손을 넣었더니 무언가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셨죠. 줄게 이것밖에 없구나. 얼른 가거라. 춥다. 엄마는 내 등을 단호하게 밀어내고 주춤 서 계시다 비닐하우스에 거적을 덮으러 서둘러 가셨어요. 바람의 기세는 더욱더 험해지고 어둠은 짙어지며 비닐하우스는 팽팽하게 날선 떨림으로 울어댔어요. 머리카락은 휘날리다 눈을 날카롭게 찌르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고 그러다 바람 따라 뒤로 당겨지는데 저는 그런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미사리 비닐하우스 사이의 콘크리트 도로 위는 참으로 황량했습니다. 세상의 바람을 혼자 다 맡고 있는 기분이었었어요. 엄마가 손에 쥐어준 작고 따뜻한 그것만이 그 황량함 속의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동그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불고 추운 겨울, 허허벌판을 지나는 딸에게 줄 게 없다며 겨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쥐어주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00원을 두 손에 꼭 쥐어 가슴에 붙이고는 바람 속을 고개 숙이고 걸으며 머리카락 속에 눈물도 같이 날렸습니다. 아무도 오가는 이 없는 미사리 허허벌판, 하얀 길 위로 내리는 까만 어둠 속에 따뜻한 500원짜리 동그라미 하나. 어느 시인은 원을 그려보라 하고 그 원을 뺀 나머지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했다는데 500원짜리 동전의 그 원을 뺀 나머지 우주만큼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500원 동전만큼의 원조차 따뜻했던 엄마의 마음. 가끔 살다가 척박함이 느껴지면 500원짜리 동전을 생각해요. 그 어떤 척박함도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크지 않더라고요. 가끔 슬픔도 오죠. 그래도 500원짜리 동그라미보다는 작아요. 세상이 시리고 사람도 차가울 때가 있지만 손 안에 엄마가 쥐어주었던 동그라미는 따뜻하기만 합니다. 그 온기는 손금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네요. 다행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셨거나 동전 한 무더기를 주셨다면 손 안에 평생 그 따뜻한 작은 원을 쥐고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엄마의 체온이 온전히 배어있던, 아니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담았던 하나의 동전이기에 손바닥에 새겨져 평생을 덮인 것 같거든요. 저에게 몇 해의 겨울이 추웠다면 엄마의 겨울은 얼마나 혹독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란 깃털 아래 새끼를 품으며 온 몸을 다해 지키는 법인데 깃털 아래에 있던 제가 척박했다면 도대체 나의 부모님은
얼마나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인지 그 고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림이 있다지만 10여 년 세월의 그 모진 삶을 어찌 견디신 건지 돌아보면 가슴이 저리고 숨이 멎습니다. 웃음기마저 얼어붙은 그 겨울에 엄마는 김치찌개 하나 밥상에 올려놓고 밥을 수북이 퍼주며 웃었습니다. 4개의 접은 다리를 편 둥근 양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언제 우리 엄마는 밥상처럼 다리를 펴고 앉아 둥글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했죠. 오늘 새벽 4시 5분 놀자고 야옹대는 도도의 재촉으로 문득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도 여전히 예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다가 그 겨울, 그 바람, 하얀 콘크리트 도로, 팽팽하게 윙윙대던 비닐하우스, 거적을 덮기 위해 막대를 들고 돌아선 엄마의 등이 생각나다가 손바닥 위 500원 동전에서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샘이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려나. 엄마가 포함된 삶의 장면이 떠오르면 단편적인 몇 장면이 삶의 전반을 포함하며 어쩌면 찰나의 순간은 영원하겠구나. 단 하나의 장면은 평생을 덮겠구나. 어쩌면 우리는 한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 108배는 오롯이 엄마에게 바쳤습니다. 108배 명상의 기도문을 들으며 모두 엄마 덕분으로 감사했습니다. 몸을 가진 것도 엄마 덕분입니다. 삶을 사는 것도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잘못한 것을 사죄할 수 있는 것도 오롯이 엄마 덕분입니다. 마음을 다해 살겠다는 것도 엄마 덕분입니다. 오롯이 엄마 덕분입니다. 가방을 담장 밖으로 안 던져봐서 지친 저녁이다. 터벅터벅 걸어 돌아온 집, 텅 빈 집은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아 생경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공기도 정지되어 있고 냄새도 온도도 왠지 처음 것처럼 각지게 접혀있는 것 같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니 더 몸이 지치는 것 같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리모컨을 든다. 거실 유리창엔 까만 어둠을 배경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다 끝나간다. 문득 울적감을 느낄 때 전화가 울렸다. 희숙이다. 대학 때 같이 자취했던 단짝이다. 희숙은 서울, 나는 부산.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지만 마음은 늘 이웃에 사는 친구다. 그녀가 묻는다. 뭐하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는? 이제 퇴근해야 하는데 가기 싫어서. 나는 집이 싫다. 여기가 더 좋아. 어떤 때는 여기서 살고 싶어. 우울한 기분이 목소리를 따라 흐르고 지친 숨소리가 그 사이사이에서 흔들린다. 무슨 일 있느냐는 나의 물음에 희숙은 말한다.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금방이라도 얼굴을 묻고 울 것 같은 목소리. 묵직한 말의 무게.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라 천근보다 더 무겁다. 진짜 힘들구나. 정말 외롭구나 하는 느낌이 나를 그녀의 마음 언저리에 데려다 놓는다. 희수가 백을 열어봐. 루즈를 꺼내서 입술을 진하게 발라. 그리고 길동 사거리로 가. 거기에 가면 바가 많이 있을 거야. 바에 들어가서 앉아. 반드시 어두운 구석, 불빛이 흐릿한 백열등 아래 앉아야 한다. 우리 나이엔 밝은 데 앉으면 별로 안 이뻐. 술을 한 잔 시켜. 우리 대학 때 마시던 칵테일 중에 하나를 주문해. 느리게 잔잔하게 마셔. 그때 누가 와서 술을 산다고 해. 그럼 그러라고 해. 그리고 마셔.
그 남자가 같이 나가자고 해. 못 이긴 척 따라가. 이야기하는 동안 피식했던 희숙이가 그럼 얼마나 좋겠니? 그럴 용기도 그런 재주도 없다. 그러니 이 모양이지. 에이구, 이 나이 먹도록 뭐하고 산 건지. 짜증을 내듯 한숨을 푹푹 쉬며 건네는 말이 마치 자책하듯 한다. 너나 나나 너무 말을 잘 듣고 살았어.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지. 지각하면 죽는 줄 알고 일찍 학교 가고 나쁜 짓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학교 담장 넘어 가방을 던졌어야 했어. 가방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라도 학교 담장을 넘어 땡땡이를 칠 수 있어야 했는데 에휴,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희숙은 내 말에 심하게 맞장구를 치며 그러니까 내 말이 소털 뽑았으면 꼭 그 자리에 다시 심어야 하는 줄 알고 살았으니 아휴 답답해. 아휴 갑갑해. 할 수 없다 이수가. 우리 같은 쑥맥이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 30년 지기 친구 뒀다 뭐 할래. 이럴 때 써먹어야지. 일단 보자. 먼저 문원이한테 전화해.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주는 친구니까 너의 사정을 말하면 들어줄 거야. 야,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 하룻밤만 같이 있자. 근데 이놈은 친절하긴 해도 그런 면에서는 선이 명확할 것 같다. 그럼 정환이한테 전화해. 그놈은 말없이 있어줄 것 같지 않니? 속정이 깊잖아. 근데 말없이 챙겨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교감이 안 될 것 같아. 이놈은 같이 있어도 외로워. 찬수는 어때? 이놈은 성심성의껏 친절을 다 베풀 것 같지 않니? 다정하잖아. 매너도 좋고. 근데 좀 느끼하려나? 그럼 보자. 준희? 이놈은 입도 무겁고 마음도 다정하게 대해줄 것 같은데 몸이 시원찮아 보이지 않니? 아이고, 다 만만치 않네. 시용이, 이 시끼가 딱인데 이 시끼는 입이 너무 가벼워. 다음날 소문이 다 날 거야. 참, 나원 친구들은 많은데 쓸만한 놈이 없네. 나의 말에 희숙이는 계속 깔깔깔 넘어간다. 중간에 맞장구를 치며 배꼽을 잡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 안 했겠니? 이런 멋진 말을.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했을 거야. 확실해. 그러니 친구가 죽겠다 싶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로만 친구하는 거 누구는 못해. 안 그래? 친구란 모름지기.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줘야지. 나는 친구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다 해주겠다. 친구란 그런 거지. 이숙은 그래 맞다. 그게 친구지 하며 맞장구를 치다가 덧붙인다. 근데 친구라면 또 그런 부탁도 못할 것 같지 않니? 그치. 할 수 없다. 놀러 와라. 기차 타면 3시간도 안 걸려. 내가 가는 것보다 네가 오는 게 낫지. 우울할 때는 장소랑 사람을 바꿔야 돼. 눈물 쏟고 배꼽 빠지게 웃고 나니 장소와 사람을 바꿀 이유를 잊었나 보다. 에이, 집에 나갈란다.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전화기가 따뜻해진 긴 수다를 끝내고 희숙은 집에 가야겠다고 한다. 텅 빈 집에서 나도 실컷 웃었다. 북치고 장구치는 사이 희숙은 외로움을 날리고 나는 텅 빈 집을 웃음으로 채웠다. 다음날 우연히 찬수가 전화를 주었다. 친구가 뭐하니? 희숙이가 외로워 죽겠다는데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용돈도 주고 잠도 재워줘야지 했더니 막 웃어댄다. 알았단다. 밤에 희숙이가 전화했다. 찬수가 와서 다른 건 못하고 밥이랑 술은 사주고 갔다고. 2% 부족하긴 하지만 그만하면 쓸만한 친구네 하며 또 웃었다.
42과 13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수만 생을 산다던데 맞는 말일까? 수만 생은 순서대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중첩되어서 동시에 사는 것일까? 이것은 헛된 상상일까? 상상과 체험이 뒤섞여 망상 같은 일이 있다. 오랫동안 현재가 되었던 이야기. 내 나이 42살.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뚜렷한 기억은 중학교 중간고사 때부터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한 나는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잠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절구가 눈꺼풀에 앉아 내리 누르는 것 같았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눈에 힘을 주어도 눈꺼풀은 푹푹 주저앉았다. 공부는 부족하고 시험은 걱정되는데 자꾸만 이만 하고 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일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계획도 떠올랐다. 무조건 잠을 자고 싶다는 욕구에 몸과 마음이 항복하려 하는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수가, 지금 잠을 자면 내일은 후회할 거야. 1년 중에 하루 잠 안 잔다고 죽지는 않아. 뚜렷한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권위가 있었다. 나는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에 복종하는 순간 나의 눈꺼풀이 들어올려졌다. 잠이 깼다. 목소리는 다른 때에도 들려왔다. 15 사춘기 때였다. 친구로 지내던 남자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 아이를 보자 심장이 마구 뛰고 얼굴에 열이 났다. 나는 그 친구가 등하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쉬는 시간마다 그 아이의 교실 앞을 지났다. 책상에 멍하니 앉아 그 친구의 한 장면을 무한 반복했다. 머릿속에서 종일 그 친구가 살았고 나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에도 수가, 그 친구와 영원히 네가 함께 있지는 않아. 결혼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에게만 몰입하지 말고 너에게도 관심을 가져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랐고 짝사랑과 공부의 균형을 잡으며 일상을 챙길 수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신일까? 천사일까? 나는 42살의 너야 하는 답을 들었다. 신도 천사도 아닌 42의 내가 15의 내게 조언을 하고 있다니. 분명 꿈도 환청도 아니었다. 42의 나는 종종 내게 찾아왔다. 우는 나를 달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떠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때로는 그냥 내 곁에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42살의 나는 누구이기에 이리도 일찍 나를 찾아와 곁을 맴돌았던가. 혹시 42살에 죽는 것일까 생각했다. 42의 내가 되었다. 산천이 바뀌고 거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경랑 속에 휘둘린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죽지도 않았다. 세상은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살랑거렸고 그저 그렇게 지났다. 그 나이가 되면 성숙과 완성에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성장 과정에 있는 미숙아였다. 대단하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아줌마였고 그냥 나였다. 과거에 함께했던 42의 나는 현재 42의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속삭임도 없었고 곁에 머무는 느낌도 없었다. 안내자를 잃은 것 같고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았다. 허전한 마음에 60세의 나를 억지로라도 불러오고 싶을 지경이었다. 기다리던 42의 내가 되었지만 이것이 그동안 만났던 42의 나인지 긴가민가 하면서 43살이 되었다.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난 시절의 흔적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색바란 상장이나 얼룩진 성적표 같은 것을
손끝에 먼지가 묻을까 조심스러워하며 들추었다. 졸업장을 보았다. 낡고 퇴색된 파란색의 기다란 통에 졸업 앨범이 말려 있었다. 졸업 앨범이라고 해도 그저 6학년 반별로 찍은 단체 사진만 있는 2장짜리 종이였다. 흑백의 사진을 펼치고 6학년 4반을 보았다. 파달만한 얼굴들이 촘촘히 모여 있었다. 생기도 없고 웃음기도 없고 세련미는 더더군다나 없는 흑백의 초원 아이들이 한 무더기 인상을 찌푸리며 앞을 보고 있었다. 가운데 양쯤에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동그란 얼굴에 내가 보였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며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착각이었을까? 앨범 속 13살의 내가 움직였다. 수십 명의 아이 속에서 13살의 나만 입체적으로 살아서 튀어나왔다. 수가, 내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니? 13살의 파달만한 내가 43살의 어른이 된 내게 물었다. 멈칫했다. 백의 내가 분명하게 말을 했다. 잠시 멍하게 있었다. 여전히 13살의 나는 입체적으로 사진에서 나와 나를 보고 있었다. 질문도 당황스러웠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왜 그랬을까? 나는 한참을 울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눈물을 닦으며 나는 되물었다. 네가 바라던 삶이 뭐였는데? 라며. 13살의 내가 바라던 43살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었으며 어떠한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바라던 삶을 살고 있느냐고 13살의 나는 계속 말을 걸어오는데 43살의 나는 여전히 답을 못하고 있었다. 앨범을 사진으로 찍어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3계절을 보냈다. 어느 햇살 맑은 날 사무실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다 가슴이 팽창하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 안에 공간이 생겼다. 공간이 무한히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 행복 같은 충만함, 그 무엇이 가득 찼다. 어떤 확신이 생겼다. 책상 위에 있는 13살의 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오래도록 쳐다보다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나직한 목소리로 명료하게 말했다. 수각, 네가 바라던 삶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는 있어. 나는 네가 상상하고 바라던 것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안심해도 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매일 행복하게 지내도 좋겠어. 서쪽에서 들어온 햇빛에 내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어져 맞은편 사무실 벽에 기댔다. 업무를 보던 펜을 놓고 의자를 돌리니 서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점점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13살의 그 아이도 노을을 좋아했었다. 나는 그 아이와 나란히 노을에 물들어갔다. 오늘도 2 남자가 동네를 걷는다. 유리창 너머로 동네의 일상이 보인다. 익어가는 가을 빛깔에 마음이 잡힌다. 일을 멈추고 창가로 갔다. 거리 풍경을 눈에 가득 담을 즈음 아저씨 한 명이 지나간다. 빗지 않은 머리, 시멘트 색깔의 낡은 잠바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저 걸음걸이 낯설지가 않다. 가만 쳐다보았다. 누구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알지? 20여 년 전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동네를 돌 때마다 한 청년과 마주친다. 그는 어수선한 머리카락과 입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툭 걸친 잠바 차림이다. 겨울이면 겨울 잠바를, 여름이면 여름 잠바를 걸치고 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듯 자기 발 언저리로만 시선을 둔 채 느리게 걷는다. 매일 걷는다. 그는 간판처럼 전봇대처럼 매일 지나치는 풍경이었다. 몇 달 후 동네 친구에게서 그 청년에 대해 들었다. 언덕을 내려가면 주택가가 나오는데 거기 끝에 큰 건물이 있다. 나무가 많고 연못이 있는 건물인데 고시원이다. 그는 거기에서 먹고 자며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 번 낙방을 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사연을 듣고 나니 배경 같고 풍경 같던 청년이 자꾸만 도드라져 보였다. 측은해 보이기 시작했다. 우울증을 넘어 정신 이상에 가깝다니 구말리 같은 앞날이 염려되었다. 매일 그를 볼 때마다 그가 소나기 뒤에 불처럼 푸르게 일어서기를 바랐다. 수년간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느리게 걸었고 나는 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그 청년을 잊었다. 그였다. 늙었다. 그때 아기였던 내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고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 그도 나이를 먹은 게 당연하다. 꿈을 못 이룬 것이 분명하고 아픈 것도 예전한 것 같다. 걷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얼굴엔 세월이 고립하였다. 머리카락도 하얀 물결이 일었다. 그의 눅수구리한 모습이 서럽다. 오늘도 그는 두 손을 잠바주머니에 구겨놓고서 경사진길을 투벅투벅 무겁게 내려간다. 햇빛이 그의 그림자를 만들기만 할 뿐 비추지 않는 듯 한낮인데도 우중충하다. 운동화의 형광 연두색조차 어둡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걷는다. 흔적 없는 그림자일지라도 매일 만들며 걷는다. 나는 사무실 유리문에 기대어 흔적 없는 발자국과 한 조각도 남지 않는 그림자를 따라가다 시선을 거둔다. 매일 그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를 흔적 없이 지나는데 나는 툭 눈물 같은 감정이 남는다. 20여 년 전 청년이 이른 아침 걸었던 거리를 오후에 걷는 남자가 한 명 더 있다. 40대의 한 남성. 그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20여 년 전 청년이 이른 아침 걸었던 거리를 오후에 걷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40대의 한 남성. 그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쪽 팔꿈치 즈음에 하얀 붕대가 공처럼 둥글게 감겨 있었다. 팔꿈치 아래를 잃어버렸나 보다. 오른쪽 팔도 실 한 가닥에 매달린 단추처럼 흔들렸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을 휘감으며 흔들렸다. 머리는 항상 감지 않은 채 뭉치뭉치 범벅되었다. 반팔 셔츠는 단추가 풀려 있던가. 앞섭 한쪽은 바지 속으로, 다른 쪽은 밖으로 나와 있었다.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걸음은 왼쪽 다리에 의지하며 오른쪽 다리를 끌었다. 온 몸이 쓰러질 듯 불균형하게 움직였다. 표정은 비탄에 가득 차 있고 눈빛은 화가 나서 세상을 쏘아보는 듯했다. 누군가 가까이 스치면 발을 쿵 구르며 겁을 주었다. 빠른 걸음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욕인지 말인지 불분명한 소리를 질렀다. 그가 무서웠다. 나는 멀찌감치 따라가거나 다른 길로 피했다. 그는 매일 흔들리며 동네를 돌았다. 붕대는 오래도록 짧은 팔끝에 매달려 있었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발끝에 묶인 지구를 끌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혼자 피워낸 생각이야 흐지부지 흩어지면 그만이지만 그가 누구이고 사연이 무엇인지 알면 마음의 아픔처럼 바뀔까봐 두려워 차라리 외면했다. 그는 휘적휘적 여전히 흔들렸지만 붕대는 점점 작아졌고 복장은 단정해져 갔다. 짧은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오후 햇살처럼 낮아져 갔다. 표정은
절망의 강을 가까스로 건너 슬픔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 그 언덕을 넘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비통스럽던지 가끔은 길 가장자리에서 내가 울었다. 내가 그러면 잃어버린 팔과 두고 가야 할지 가지고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한쪽 다리를 끌며 거리를 걷지 못했으리라. 네모진 방 안에 누워 커튼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하늘을 탓하고 땅을 원망했을 것이다. 주저앉은 삶에 녹아들며 사라졌으리라. 그런데 그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을 것이었다. 지난해 여름 시장에서 머리가 반백인 그를 보았다. 붕대가 떨어져 나간 왼쪽 팔은 둥근 원이 되어 반팔 셔츠 소매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다. 흔들림이 덜하긴 하였으나 오른쪽 팔은 허리 주변을 약간 휘돌았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를 끌듯 했는데 오른쪽 다리는 스스로 땅을 딛고 있었다. 표정은 밝아졌다. 날카롭게 세상을 겨냥하던 눈빛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악담하던 입은 흥겹게 수다를 하였다. 그를 보자 떠오른 생각은 그가 살았다였다. 울컥 콧등이 시큰해졌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달려가 악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저 연극 무대의 행인처럼 지나쳤다. 20여 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다. 청년이 머리 희끗한 중년이 되어간 시간이며 중년이 노인이 되어간 시간이다. 새댁이던 나도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그동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실직과 시부모님의 이별, 마음의 생채기를 겪었다. 일하며 공부하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투루 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착한 곳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내 삶의 발자국을 의심하곤 했다. 나는 잘 살았던 것일까? 삶의 무게는 사람마다 스스로 지고 가는 자기만의 것이지 서로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타인과 나의 삶을 견주어 보고 패배감과 열등감에 풀죽은 나에게 두 남자는 휘적휘적 걸어와 투벅투벅 말을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하루 하늘 보고 한 번 웃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잘 살았다고.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어떤 이는 길 위를 걷고 어떤 이는 러닝머신 위를 걷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멈추어 선 것이라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떨어지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하지 않은가? 어쨌든 삶 위에 있지 않은가? 두 남자는 오늘도 동네를 걷는다. 사람꽃은 언제 필까? 사람은 언제 꽃피는가? 봄이면 진달래가 활짝 피고 여름이면 셀비어가 태양만큼 붉다. 가을이면 가을꽃이, 겨울이면 겨울꽃이 핀다. 꽃마다 피어나는 제 계절이 있듯이 사람도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 있지 않을까? 있다면 나의 계절은 언제일까?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 얼마나 날씬했다고. 허리가 한 줌이었다니까. 언제 이렇게 둥그레졌는지 몰라. 대부분의 내가 아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아이 낳고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다. 남은 음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 치우는 것이었고 날씬한 몸매보다는 튼튼한 몸이 필요했다. 점점 팔뚝은 굵어지고 허리는 간척 사업을 한 것처럼 살로 채워졌다. 밥 먹고 허리띠 풀고 앉아 옛날에 개미 허리를 그리워한다. 그들의 집에 가서 결혼 사진을 보면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다. 모두가 하나같이 한 줌 허리로 웨딩드레스 속에서 웃고 있다. 활짝 핀 꽃송이다. 그때가 그들의 전성기였단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찬란한 순간이란다.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는 여자는 나밖에 없다. 현재보다 좋았던 순간이어야 그리운 법이다. 적어도 날씬함에서는 그리운 순간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다. 돌 사진 속의 나는 통통하다. 초등학생 때의 나는 상고머리에 배가 불룩히 나와 있다. 항상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었고 달덩이였다. 고등학생 때 우리 반 남자아이들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둥근 원인가 타원인가를 두고 내기를 한 적도 있다. 대학 때는 나의 통통하고 둥근 얼굴을 농담거리 삼을 때도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아이고 강부자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하면 다른 친구가 야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지 안 그래요 김을동씨 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순간들을 즐겁게 기억하지만 그립지는 않다. 지금 나는 부잣집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달덩이다. 사진을 찍어대던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카메라를 피한다. 마음속의 자신은 아직도 푸릇한 풀잎 피어 활짝 핀 꽃송이이건만 사진 속에서는 아니다. 어쩌다 보는 거울 속의 자신은 예뻐 보일 때도 있건만 사진 속에서는 자꾸만 나이를 먹는다. 사람은 거울을 볼 때 가장 멋진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 거울을 보든 유리에 비친 자신을 보든 그 순간 가장 예쁘게 자신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찍어준 사진 속에 나는 그렇지 않다. 서글퍼진다. 눈은 속여도 사진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다.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땐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 얼굴을 가린다. 때로는 이러한 우울감을 위로해줄 겸 몰아주기를 한다. 주인공만 방긋 웃고 나머지는 망가진 표정을 짓는다. 주인공은 즐겁고 망가져주는 사람은 유쾌하다. 삶이 망가지는 것은 비참하지만 이 정도로 망가져주는 것은 재미있다. 타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꽃을 피우는 일이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니 이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가끔 셀카를 찍는다. 혼자 웃기도 하고 바람 넣은 볼도 만들고 삐진 아이처럼 입술도 쑥 내밀어 본다. 카메라를 보고 웃는다. 찬란한 아침 햇살 같은 나를 기대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정오를 지나 산등성이를 넘기 전 한껏 기운 햇살이다. 그래도 좋다. 햇살이 기울어야 그림자도 길고 예쁘다. 긴 그림자가 더 많은 것을 덮을 수 있고 품을 수도 있다. 고양이 하품 같은 얼굴을 보며 말한다. 예쁘다. 주름은 삶의 문이다. 나는 어제보다 더 화려하다. 늘어진 피부는 삶의 무게다. 나는 어제보다 더 중후하다. 2해 전에 동생의 친정 부모님의 사진을 보내왔다.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하러 갔다가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두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어느 전시회에서 배우 안성기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흑백으로 웃고 있는 주름 가득한 그의 얼굴에서 보성의 푸른 차밭이 향기롭게 흐르고 있었다. 차밭 사이에 가만히 앉아 삶이 주는 순리와 평화로움을 느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추수가 끝난 바디랑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자연 따라 살아온 순박함이 바디랑마다 넘실거렸다. 두 분의 사진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것인지. 청춘의 꽃이라면 두 분의 굽이굽이 흐르는 주름이 꽃잎이다. 한 겹 한 겹 활짝 핀 목단이다. 웃음이 나다가 눈물이 나다가 그립다가 문득 두 분을 화폭에 담고 싶어졌다. 물감에 두 분을 실어 이젤 위의 종이 위에 정성껏 옮겼다. 주름도 하나하나 잘 챙겼다. 그의 아버지 생신 때 막내 집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다. 나는 1,000원짜리 신권 1,000장과 그림을 생신 선물로 준비했다.
천 몇백 원 하는 막걸리 하나를 사려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면 거스름 돈이 더 많아 슈퍼 주인에게 미안하다는 아버지. 1,000원짜리로 마음 편하게 막걸리 사시라고 준비했다. 1,000원짜리를 드리며 그리 맥주도 드렸다. 온 식구들이 그림이 좋다며 손뼉치며 웃었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주름이 많아? 하시며 이리저리 살펴보셨다. 부모님이 다음날 집으로 가실 때 1,000원짜리 선물은 들고 가셨다. 그림은 두고 가셨다. 그림 속 두 분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라고. 부모님의 주름이 내게는 예쁜 목단 같건만 두 분은 말린 대추 같다고 하셨다. 주름을 없애고 젊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배려가 부족했다. 사람 꽃은 자기의 계절에 찬란하게 필 것이다. 봄꽃처럼 일찍 핀 사람도 있고 가을꽃처럼 아직 피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어찌 젊음과 외모만으로 필 것이며 긴 생애에 단 한 번만 피어나겠는가. 중년의 여인이 되어 나의 사진을 본다. 사진 속의 젊음은 조화처럼 색이 발해갈 것이다. 사진 밖에 나는 이슬 머금고 햇살 맞아 꽃잎을 열듯 오늘도 피어난다. 주름이 카네이션처럼 얼굴에 번지겠지만 세월의 경험은 향기로 피어나리라. 나의 꽃피는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나는 매일 피어나고 있다. 나는 항상 꽃이다. 지금이 가장 예쁘다. 황매산 야영자 B4에서 야영장의 저녁은 일찍 온다. 날이 어스름하기도 전에 여기저기 이른 저녁이 시작된다. 하늘보다 먼저 장작에 붉은 노을이 탄다. 이웃 텐트에서 불냄새, 고기 냄새와 함께 그릇이 덜거럭대는 소리가 넘어온다. 산이 주는 공기만큼 가벼운 목소리들이 묻어있다. 우리도 불을 피워 소박하고 다정한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는 동안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왔다. 단풍은 저녁 이슬에 더욱 촉촉하게 짙어지고 낯선 이들의 텐트에도 단풍 같은 색깔들이 안에서 배어나온다. 10월 마지막 날의 저녁은 서늘하다. 들고 온 난로에 불을 켰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 난로 위에 올리고 작은 고구마 2알을 얹어 놓았다. 난로를 가운데 놓고 마주 앉으니 난로가 주는 따뜻함과 그 위에서 뽀얗게 끓어오르는 주전자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다. 코펠과 텐트로도 이렇게 만족스럽구나 하며 새삼 주변을 둘러본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놀라듯 깨닫는다.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햇살로부터 숨을 만한 텐트 하나, 냄비에 작은 그릇이 포개어 있는 코펠 하나와 버너 1개, 누울 이부자리 하나, 낮은 베개와 전등불 하나, 작은 의자와 낮은 테이블 1개가 사치처럼 마당을 차지하면 필요한 것도 더할 것도 없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자도 좋다는 노랫말이 떠오른다.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보니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자식도 못 낳는다는 세상 말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작은 텐트에서도 오래도록 행복할 것만 같은데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할까? 그냥 나와 너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않으려나? 물건의 가치와 돈의 무게에 눌려 우리는 어쩌면 사랑을 잊고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연인과의 사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몰입과 집중은 용기 있는 행위다.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롯이 너만을 내 눈에 담으니 다른 사람과 사물과 자연은 배경이 되고 세레나데가 된다. 돈이 무엇고 명예가 무엇이며 가족과 친구가 무엇이야. 사랑 외 나머지는 무용지물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연인은 그래서 항상 용감하다.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텐트 안에 마주 앉아 고구마 익는 냄새를 맡는다. 주전자에서 하얗게 터져나오는 목화솜 같은 수증기에 향긋한 차 한 잔을 본다. 어찌 알았을까? 남자가 코펠 안에서 작은 그릇 2개를 꺼낸다. 커피 믹스를 초르르 붓는다. 찻잔을 챙기고 싶어하는 것을 굳이 말렸었다. 텐트에서는 코펠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제맛이라며. 갈색 커피 믹스가 젓는 손길 따라 여울진다. 동그란 갈색 커피를 들고 둘은 아무 말이 없다. 커피 향이 지우개가 되어 세상을 모두 지워버린다. 후두둑 차르르 하는 소리가 난다. 단풍잎이 떨어져 텐트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였다. 잠시 긴장한 남자의 반응에 나무가 잎을 내려놓는 소리라고 설명해준다. 밤새 우리는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듯 나뭇잎이 텐트를 타고 노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귀엽지 않느냐며 나뭇잎 미끄러지는 소리처럼 까르르 웃는다. 남자도 웃는다. 어둠은 까맣게 깊어가는데 시간은 더디다. 많은 것을 했는데 아직도 이른 저녁이다. 낮은 지붕의 텐트에 앉아 소곤대다가 별 보러 가자며 지퍼 소리 사이로 나왔다. 앞에 텐트는 크리스마스 같다. 그 옆에 장작불이 따뜻하게 보인다. 옆 텐트는 우리보다 이른 저녁을 먹고 이야기꽃이 한창이더니 텐트 안에서 구슬같이 속살대는 소리를 흘려보낸다. 조금 걸으니 멀리 텐트들만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사방이 고요하다. 남자와 둘이 억새 사이를 걷는다. 어둡고 키 큰 억새 사이를 걷다가 멈추어 별을 세어본다. 항상 별은 수줍다. 있는 듯 없는 듯 깜빡이다가 천천히 오래 조용히 바라보면 그제야 하나둘 고개를 내민다. 오래 볼수록 많이 나오고 가만히 볼수록 반짝인다. 어릴 적 보았던 별자리를 거의 잊었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별자리를 찾는다. 카시오페이아도 찾고 큰 곰자리도 찾고 궁수자리, 오리온자리, 이미 잊은 지 오랜 별자리를 불러 모은다. 까만 밤, 키 큰 억새 사이, 작은 벤치에 앉아 둘이 등을 기대고 하늘을 보며 마음을 별처럼 반짝인다. 하늘처럼, 억새 가득한 산처럼 내 마음도 꽉 찬다. 남자에게 말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당신이랑은 텐트와 코펠과 버너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그 겨울 바람 속에 라는 책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이재숙, 펴낸 곳은 세종출판사입니다. 좋은 책을 만나고 나면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의뢰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책을 두고 한참 동안 꼭 안고 있는 거. 오늘은 이 책을 꼭 안고 밝아오는 여명을 지켜봤습니다. 글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준 책에게 감사,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했어요. 들려드리고 싶은 곳에 라벨을 붙였는데 이 라벨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몇 개의 꼭지만 골라야 했거든요. 선택되지 못한 곳을 들추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빼나, 아이고 저거는 들려드려야지. 한숨을 쉬어가면서 책을 이리 들썩 저리 들썩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재숙 작가님, 내가 잘하는 것들이라는 꼭지에서 본인이 잘하는 것 중에 글쓰기를 뺀 것은 매우 잘못하신 거예요. 다음 책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짝꿍이어서 가까워졌고
그의 선함과 여유로움이 좋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했어서 헤어졌지만 우정은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이 친구의 생일이 10월 31일인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었거든요. 아시죠? 그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워낙에 엄청난 히트를 했던 노래였던지라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이야, 네 생일은 절대 못 잊겠다 이놈아. 정말이었습니다. 날짜 같은 거 기억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단 한 해도 그의 생일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는 오래 아팠습니다. 오래오래 아팠고 몇 해 전에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를 같이 알고 있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녀석이 도착한 날은 알겠는데 떠난 날이 기억이 안 난다. 저의 반려견이었던 윈터가 떠난 날이 11월 1일이었거든요. 이 두 날짜가 같이 붙어 있어서 둘 다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습니까? 재밌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너머의 세상에서도 한 번의 삶을 더 살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생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 내 친구와 나의 반려견 윈터는 지금 저 너머에서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It's the same old sound in the same old town. I wake up early with a sigh. The morning breaks to leave behind the night I need to get me by. Safe and lonely. It's the same old sound for days to come. I close the blinds and carry on. I'm not afraid to stay away. What comes around can stay unfound. It's the same old sound, the common ground. Just leave me be, don't ask me why. Behind these walls, no one talks, and tears will freeze unless